국민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4월 8일 금요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김용민입니다. 그제 자정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전국 판세를 짚어본 JTBC의 각 당별 20대 총선 의석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은 170석 내외, 더불어민주당은 80석 안팎, 국민의당은 20에서 30석, 정의당은 5석에서 10석으로 예상했습니다. 무소속도 5석에서 10석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가 정확하다는 전제로 매겨진 전망치긴 하지만 어쨌든 멘붕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김용민 트위터에서 물어봤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번 20대 총선 의석수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느냐 물었는데 8%는 200석 이상을 꼽았고요. 25%는 130석 이상을 꼽았고 29%는 180석 이상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38%는 150석 이상이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과반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견해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네요. 오늘 새벽 4시 20분까지 1674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누리꾼 반응 볼까요?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어보고 싶군요. 저는 130석 이상으로 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안철수 씨의 대활약 덕분에 망쳐버린 것 같습니다. 안철수 씨는 이 죄를 어찌 하려고 하는지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일단 180석 이상 예상해보고 헬조선을 어떻게 견딜지 대비하려고 합니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서울 노원병의 이준석 새누리당 후보 지원 유세 때 경쟁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선택해달라고 발언했습니다. 말실수 해프닝으로 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안철수를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10번 넘게 연설하다 보니까 여러분 웃기려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4.13 총선 마지막 주말인 내일부터 수도권의 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구를 지원할까? 손학규 전 고문 측근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원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손학규 전 고문과 가까운 국민의당 후보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과 내일 호남을 방문한다면서 이번 호남 방문은 특정 후보 지원보다는 호남 민심에 귀 기울이고 솔직한 심경을 밝혀서 지지를 호소하는 위로, 사과, 경청이 목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호남의 지지를 받아야 대선 주자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호남으로부터도 지지받고 또 호남 바깥의 민주화 세력을 비롯한 국민들로부터 폭넓게 지지받을 수 있을 때 서울 동작을의 더불어민주당 허동준, 정의당 김종철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안심번호 국민여론조사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허동준 후보가 정의당 김종철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해 단일 후보로 결정됐는데요. 국민의당은 이번 단일화에서 빠졌습니다. 인천 연수울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후보 단일화가 한광원 국민의당 후보의 경선 결과 불복으로 무산됐습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개입해 선거를 중단시킬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에서는 예정대로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 대선 개입에다 아나모인 태도, 임을 위한 행진곡 지우기에 혈안이 된 박승춘 처장의 그림자가 짙게 느껴진다는 평가가 비등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햇살이 따스스스 내리쬐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코끝을 간지럽히는 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에서 좋은 중고차 거래하시고 어디론가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이상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일염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놈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총선 후보자 토론회 하이라이트를 소개하는 시간인데 우선 서울 노원갑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의 트럼프로 통하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출마한 곳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용진 후보, 국민의당에서는 이형남 후보가 나왔습니다. 서울 노원갑 선거와 저 김용민 무관할 수 없겠죠. 몇 마디 좀 보태겠습니다. 이노근 후보 지난 19대 총선 때도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와서 제가 내놓은 공약 자기가 다 생각했던 거다. 원래 그렇게 생각했던 거다라고 주장했었죠. 노원구청장 출신인 이노근 후보, 그래서 자기 공약을 제가 베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 공약이 뭐냐? 나는 꼼수다를 통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운대역에서 화랑대역까지 공릉동, 월계동 주택가 한가운데를 가로지른 경춘선의 피해선 부지를 공원 정도가 아니라 풍류와 창의가 움트는 문화특구로 만들자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구간에는 육군사관학교, 서울여대, 서울과기대, 광운대, 인덕대 등 5개 대학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대학로로 조성하자 이런 그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그 공약은 4년 지나서 이번엔 국민의당 이형남 후보가 복창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노근 후보, 이형남 후보의 구상, 그것도 다 자기 구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친 말로 이형남 후보에 대해서 반박했지요. 자, 그런데 이노근 씨 공약은 공원을 만들자는 것이고 저는 사람이 모이도록 풍류의 거리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철학부터 다른 공약인데
이노근 씨는 어쨌든 그건 역시 자기 공약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한심합니다. 왜 한심하냐? 뭐 공원 공약이 한심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노근 씨에게는 구청장 4년, 국회의원 4년 동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 8년 동안에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디어는 자기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말만 있고 행동은 없는 이노근 씨의 토론 들어보시죠. 이 문제 유동인구 늘려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추선 부지를 대학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5만의 학생이 어떻게 여기 있느냐. 대학로 조성해 놓으면 5만의 대학생들이 4만 3천여 대학생들이 여기 다니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홍대 앞에를 가겠습니까? 경희대 학생이 홍대 가는데 1시간 걸립니다. 경희대학교역에서 광운대역 오는데 4정거장입니다. 우리가 홍대 앞 거리나 건대 앞 거리나 이대 앞 거리나 학생들과 청년들, 젊은 주부들이 좋아하는 거리를,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또 경추선 폐선 문제, 공원화 문제와 관해서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대학로, 인사동 다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정도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호황된 게 거기다가 무슨 몇만 명의 대학생들 이거 불가능한 사실을 호황된 거로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프로그램은 제가 구청장 때부터 지금 또 계획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현직 의원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광주 광산을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와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의 대결이 두드러졌는데요. 권은희 후보는 이용섭 후보가 국회의원 당선 후 2번이나 의원직을 버리고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했던 일과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던 강훈태 전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론하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권은희 후보는 이용섭 후보에 대해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했다면서 지역민들에게 사과하고 또다시 시장직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용섭 후보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네, 먼저 더불어 이용섭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남 정치의 복원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먼저 정치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께서는 신뢰를 잃는 행동들을 과거에 많이 하셨습니다. 예컨대 최초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그 당시에 후보자 간 단일화 얘기가 나왔을 때 경쟁 상대였던 박광태, 강훈태 의원에 대해서 과거에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가진 분들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단일화의 대상이 아니고 지금은 새로운 리더가 후보로 선출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후에 두 번째 시장 선거에 나오시면서 강훈태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셨고 그리고 아름다운 단일화라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지역 주민들께서 2번이나 뽑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시장으로 나가는, 시장 출마에 나가는 그러한 행동들을 반복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번에 소명으로서의 국회의원의 활동들을 해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언행이 일치되지 않은 모습으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얻는 행동들을 과거에 보이셨는데요. 이런 과거에 살아온 삶을 가지고 지역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되고 지역민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또다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또다시 시장직에 나갈 것이다 라는 과거의 행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확신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 바랍니다. 예, 좋은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은희 후보의 말씀에 공감하신 분들께는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정권 창출과 광산 발전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강주시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발전과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릴 것이고 필요하다면 당권에도 도전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강주시장에 처음에 나갔냐. 제가 1973년에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서울에 하수를 얻으러 갔는데
강주에서 왔다니까 하숙을 안 주던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다리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전남대학을 나와서 기획재정부, 옛날 재무부라는 데 가서 근무를 하는데 학교 때문에 출신 성분 때문에 엄청난 서러움과 애로움을 당했습니다. 분노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강주 시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는 강주 사람이다, 강주 산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강주시장이 돼서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두 번의 네, 잠깐만요. 이영수 후보님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없었는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을 책임져 달라는 지역민들에 대한 열망을 내팽개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할 생각이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예, 그분도 이제 지역민들께 아픔을 드렸다는 사과를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두 번 다 강주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광주를 한번 바꿔봐라 하는 요구에 의해서 나간 것이고요. 특히 두 번째 나갈 때는 제가 안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안철수 신당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강주 국회의원들이 제가 안 나가면 민주당이 강주시장 자리를 뺏길 수 있다. 김한길 대표도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가서 신당 후보를 이겨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해서 나갔는데 그 5분들이 갑자기 마음을 변해서 특정인 후보를 지지했고, 그리고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강주 시민의 뜻과 달리 전략 공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것이죠. 제가 그래도 사퇴해서 우리 권은희 후보께서 국회의원 되셨잖아요. 예. 네. 이제 새로운 변화를 그래서 제가 광산과 강주에 몰고 오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처음에 시장으로 나가면서 4년 후에 시장에 다시 나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세대에게 역할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결국 지키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와서 리턴 매치하는 이런 형식을 벌어진 거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께서 유감스러워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이번에는 경기도 성남 분당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가 출마한 곳인데, 이 토론회의에서 핵심은 권혁세 후보가 판교에서 임해까지 무빙 워크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판교에서 임해까지 거리가 엄청납니다. 게다가 중간에 탄천이 지나갑니다. 그 공약을 만약 실행에 옮긴다면 세계 최장거리 무빙 워크가 될 것입니다. 김병관 후보가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권혁세 후보는 이재명 시장도 지난 선거에서 한 공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재명 시장은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사가 심한 지역에 꿈의 계단, 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라고 공약했을 뿐입니다. 권혁세 후보 측은 캠프 실무진의 착오로 잘못된 내용을 전달받아 발표한 실수였다, 이렇게 공색하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칠칠치 못한 집권여당 후보의 큰 실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당 주민 몇이나 있을까요? 당시 토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권혁세 후보님 공약집을 보고 깜짝 놀랄 만한 공약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GTX 성남역을 판교 임해역과 무빙워크로 연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걸 공약으로 내걸으셨는데, 최고 부자 도시 두바이의 무빙워크가 1km입니다. 혹시 판교와 임해역 사이에 무빙워크 거리가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그리고 수요 예측은 해보셨는지요? 예산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병관 의원님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같이 하겠다. 참 좋은 말씀인데,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아마 이 부분을 공약한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재명 시장님이 그렇게 공약했다고 제가 그렇게 또 공약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시장님이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 없이 그런 공약을 했겠습니까? 이 무빙 워크라는 것은 사실 공항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판교역과 GTX 성남역과 임해역 사이에 이 무빙 워크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상권이 더 활성화되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차로 이동하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재명 시장님도
이 지역의 상권을 좀 활성화해보다 한 공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하시죠. 예, 제가 이재명 시장님께서 그런 공약을 하셨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님이 틀린 공약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성남 여주간 복선 전철이 올해 개통을 할 계획인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해역과 판교역을 경유하는 복선 전철이 올해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탄천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상으로의 무빙워크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지하를 뚫어야 됩니다. 복선 전철과 양립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권역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원래 이런 공약은 기존의 타당성 검증을 거친 공약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주민들의 염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후보들은 공약도 만들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까지 다 하고 공약을 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면 타당성 조사를 분명히 의뢰할 겁니다. 그리고 그 타당성 조사에 입안해서 실현 가능하고 재원 조달 가능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할 건지를 확립해서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조사까지 다 하고 공약을 내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뭐 이번에 안철수 후보를 확실하게 밀고 있는 무
인사드립니다. 아니, 제가 하루에 10번씩 연설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말실수한 건데요. 웃기셨죠? 닥쳐! 웃기다니!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안철수가 새누리당 이중대라는 소리 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안철수 찍으려던 사람들이 다 2번으로 갈 거고, 당신 미쳤어? 길을 쓰고 2번하고 3번으로 쪼갰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야, 이 새끼야, 그럼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우리가 대구에서 무릎이 닳도록 용서해 달라고 하는 판에, 당신은 전라북도 가서 전북도민 여러분 배알도 없습니까? 이러면서 채를 뿌려, 그리고 노원에 와서는 다른 당 후보 밀어달라고 하고, 방귀도 여러 번 뀌면 방귀가 아닌 거야. 알아? 야, 화나. 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화나! 니들이 무릎 꿇어서 도움이 됐냐? 안 됐을 거야. 웃음만 샀을 뿐이지. 야, 자고로 선거는 말이야, 비굴하면 안 돼.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써먹어야 할 것이 무릎 꿇고 단식하고 삭발하고 이런 거라고. 그거는 힘없는 자들이 하는 짓이야. 지금 필요한 것은 힘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당신들 피곤할 거다. 이런 거야. 이런 걸 보여줘야 해. 니들이 무릎이 깨지도록 꿇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가 지면 국민 여러분은 거지가 된다. 이게 더 먹어준다고, 이 새끼야. 뭘 알아, 이 새끼야? 아니, 그러다가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떡해? 지지율이 떨어질 거 아니야? 야, 지지율 좀 떨어지면 어때? 아니, 그러면은 선거에서 지면 어떡하냐고? 선거에서 좀 지면 어때? 아니, 선거에서 지면 어떠냐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에겐 개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야, 화나. 형한테 정치 좀 배워야겠다. 이거 환히 설득하다가 형이 등골이 휜다. 역시 무의 통찰력과 예지력은. 왜, 약을 빤 것 같다고? 이제 그런 말 안 하지. 무의 통찰력과 예지력은 마치 미쓰비시 자동차 같은 정밀함과 스마트함이 느껴져. 야, 화나. 근데 왜 미쓰비시가 왜 나오냐, 여기서? 일본의 전쟁 범죄 기업 아니야? 당신 아버지와 과거에 한 편 먹었던. 죽으려고,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친일 아니면 마약이야, 이 새끼가.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90에서 110%를 받는 노동자가 121만 명이 되고요. 이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따라서 그보다 약간 많은 액수를 받게 됩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시급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 최저임금 얼마일까요? 정답. 환 정답 아십니까? 당연하지. 내가 바로 경제부총리 출신인데, 또 경제부총리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전관 예우가 가능한 나라고. 야, 환아, 그런 얘기는 카메라 녹음기 다 꺼진 다음에 해라, 이 새끼야. 그런 게 표를 더 깎아먹어, 이 새끼야. 닥쳐. 정답 바로 갈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현재 500억. 아니,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500억이라고요? 우리나라가 짐바브웨가 됐나요? 화폐 가치를 상실한 짐바브웨 말입니다. 우유나 달걀 같은 생필품만 사려고 해도 가방에 돈을 싸들고 가야 할 정도로 화폐 가치가 그야말로 바닥을 뚫고 내려간 그 나라 짐바브웨. 내가 착각했네. 우리 지역구에 쏟아부은 올해 예산 규모가 500억인데 내가 헷갈렸어. 아니, 그게 어떻게 헷갈릴 수 있는 액수입니까? 고작 몇천 원하고 수백억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자기 당 후보 대신 남의 당 후보 밀어달라고 하는 그런 헛소리는 트집 안 잡으면서. 야야야, 화나. 닥쳐, 이 새끼야. 말실수라니까, 이 새끼가. 아니, 말실수가 따로 있지. 그런 거 실수를 해. 사회자, 바로 정답 가자. 정답 아세요? 당연히 알지. 자, 최저임금은 박근혜.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왜 나옵니까? 뭐 최저 임금이라며. 뭐라고? 우리 각하가 최저임금님이라고? 뭐 미쳤어? 180석이 눈앞에 있다고 발광을 하는 거야. 야, 화나. 너무 걱정하지 마. 이 형이 최고 임금님이 될게. 아이고, 그런 최저 임금 그 뜻이 아니죠. 자, 오늘도 정답은 여러분이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최저 임금 시급이 얼마일까? 네. 청취자 여러분의 정답 기대하겠습니다.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부지불식간에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됐습니다. 자, 선물로 내건 이 책은 삼성전자의 몰락을 가정하고 그것이 현실화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자는 절박한 호소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는 한국 재벌의 현실, 또 한국 재벌의 위기 대처 능력 등이 아주 실감나게 소상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과연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해법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쓴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케이트99님, 아메리칸 아이돌 정답 맞히셨습니다. 나는 꼼수다 때부터 김용민님의 팬으로 덕분에 매일 아침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다가 오늘 글을 남겨봅니다. 남친이 삼성과 관련된 일을 해서인지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찰이 있곤 합니다. 책 보내주시면 남친과 함께 읽고 삼성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진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주다람쥐 님도 정답 맞히셨습니다. 아메리칸 아이돌. 저와 이완배 기자에게 질문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세계적인 기업 중에 노조를 허락하지 않는 기업이 있는지요? 저는 삼성전자에 노조가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쁜 기업이라고 감히 판단합니다. 김용철 변호사 사건, 삼성 반도체 반올림 사건, 하청 업체에 대한 갑질, 이 모든 악행을 알면서도 국민은 나라를 걱정해서 삼성 물건을 사고 불안한 미래에 삼성에 취업하고자 합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은 어떻게 될지 삼성을 좋아하지도 물건을 사지도 않는 청취자로서 책 내용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죠.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이 손고문에 대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며칠 전부터 손학규 대표를 우리 당으로 모시겠다. 총선을 위해서 힘을 좀 보태주시라. 이런 메시지를 며칠 전부터 내보내고 있고요. 김종인 대표도 손학규 전 대표에게 지원 유세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손학규 고문이 경기도 남양주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정약용 선생 별세 180주기 이런 행사에서 특강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별세하셨군요. 예, 180년 됐습니다. 남양주에 예. 김종인 대표가 오전 9시에 공동 공약 발표라는 형식으로 남양주에 나타났습니다. 예. 손학규 고문이 특강을 하기 한 2시간 전에 같이 이제 남양주에 나타난 건데요. 거기서 이제 상당히 간곡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님이 전국 유세를 간곡하게 요청을 할 예정이다. 예. 강진에 내려가셔서
정계 은퇴하셔서 강직 내려가시고 그런 분에게 이런 부탁드리기가 송구스럽다. 네, 죄송하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공식 요청을 드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김종인 대표가 워낙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좀 고압적이고 누구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 이 손학규 고문한테는 상당히 자세를 낮춰서 머리를 조아려서 지금 전국 유세를 지금 부탁을 한 상황이고요. 특강을 마친 뒤에 이런 메시지를 손학규 고문과 이날 새벽에 전화를 해서 이런 요청을 직접 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전 11시에 손학규 고문이 정약용 선생 180주기 특강을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김종인 대표가 이런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냐 물어보니까 그냥 생각해 보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 근데 김종인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새벽에 통화를 할 때는 목소리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지금 기대감을 나타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는 조금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손학규 전 대표 지금 현재 상임 고문인데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당적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직 대표를 역임했기 때문에 상임 고문이라는 직함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정계를 은퇴했다는 것은 본인이 직접 선수가 돼서 뛰는 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지 그 당에 소속돼 있고 그 당인이라면 지금 어떤 그 선거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 당연히 나서서 같이 유세를 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치 그 안철수 대표도 우리 당으로 와달라고 막 이런 얘기 양쪽에서 지금 끌어당기는 막 이런 모습이 연출되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지금 정말로 아무 당적도 없이 정말 자연인 상태에서 강진에 있는 건가 이런 좀 착각이 들더라고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워낙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총선 이후에 예. 각 당,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그 성적에 따라서 각 당의 진로, 그리고 앞으로의 확장력 이런 것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럼 그 상황에서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 줄을 서야 어느 쪽에가 가까이 있어야 자신의 어떤 향후 정치적 행보라든지 이게 더 이로운 건지 아직 판단이 안 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예. 또 이런 전략적 모호성이 자신의 몸값을 올린다는 그런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전통적 야당 지지자 말고 중도에 있는 분들이 있죠.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을 항상 찍는 분들 이분들한테 손학규 고문이 먹힙니다. 실제로 선거 현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도와준다면 아무래도 큰 원군을 얻는 셈이 되는 건데 저도 도움을 얻었었어요. 19대 때 왔더니 시장에서는 거의 대권 주자입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의 지금 선거 전략 자체가 중도 확장을 통해서 표를 먹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고문은 경기도지사도 했었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 한번 유세를 돌아주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계산이 있어서 이렇게 상당히 머리를 조아리고 공손하고 간곡하게 선거 유세를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여간 김종인이나 안철수나 다 중도층을 야권 지지자로 만들 만한 외연 확장성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사람들 아닌가 그동안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썩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군요. 예, 역량의 한계에 봉착한 건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개인 플레이 원톱으로는 어렵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자, 서울 강남을 여기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겨레 신문이 계속 그렇게 짚고 있는데 말이죠. 뭔가 그 판세의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 가장 큰 변화는 강남이 그전에 갑과 을 두 곳밖에 없었는데 병 지역구 꼭 한 곳이 더 늘어서 총
세 곳의 지역구로 분화가 됐다는 것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원래는 그 강남 을에 있었던 대치동, 예. 대치동이 강남 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강남 병이 삼성동, 도곡동, 대치동 이렇게 하나로 이제 묶였거든요. 이 동네 이름만 제가 말씀드려도 상당히 부유한 부자 동네가 이제 강남 병으로 묶인 것이고, 예. 그러면 그 대치동이 빠져나간 강남 을은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야당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데이터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한겨레 22일이 그 지난 7년간 치러진 4차례 전국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표를 이제 합산을 했습니다. 예. 그 표의 어떤 총합을 다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 동별로 다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의 그 강남 갑 분구된 강남 갑을 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60.8% 대 37.2% 6대 4의 이제 비율이고요. 예. 강남 병도 63.4% 대 34.6%로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강남 을은 52.7% 대 45.1%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갑이나 병보다 을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실제로 나왔던 표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기대를 걸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이제 그 관측이 나오는 것이고요. 예. 물론 지금 뭐 여론조사 상황으로는 여전히 새누리당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거기는 지금 예전에 저 통상교섭 본부장 했던 김종훈 의원이 지금 새누리당 후보고 더불어민주당은 전현희 전 의원이 이번에 공천을 받았는데요. 예. 4월 초에 이제 진행한 조사를 보면 김종훈 후보가 45.12%, 전현희 후보가 30.1%입니다. 오차범위 바깥에서 이제 압도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지금 20, 30대의 그 투표 의사가 올라가서 네. 강남 을이 혼전으로 돌아섰다, 이런 연구 결과가 보고서가 올라갔다고 하고요. 예. 전현희 후보 측에서도 2주 전에 지금 접전으로 붙었고 최근에 뒤집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재밌는 그 승부처가 어디냐면 이제 세곡동인데요. 여기서는 그 지난번 이 세곡동만 따지면은 새누리당 지지가 53.4, 더민주 지지가 44.6%였는데 예. 지금 이곳에 그 보금자리 주택이 대거 들어섰어요. 그랬죠. 공공주택이. 예. 이제 중소형 위주의 어떤 서민 그리고 젊은 세대가 들어가는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가서 2012년에 총선 당시에는 인구가 11,222명이었는데 지금은 43,10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3배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로 치더라도. 네. 그러면 여기서 늘어난 어떤 젊고 서민 계층의 유권자들의 표심이 강남 을에서 어떤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숨은 격전지로 보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주목하고 있는 서울 강남을 예, 저도 주목하게 되네요. 사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지역구에서는 승리를 했단 말이죠. 비교적 큰 표차로. 예, 상당히 많이 나왔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뭐 야당이 도저히 안 되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란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뭐 신빙성이 있습니까? 뭐 결국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여론조사 뿐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여론조사를 조금 우리가 멀리서 조금 객관적으로 너무 이렇게 절대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뭐 말할 수 있는 건 여론조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총 호남권의 지역군이 65개죠. 65개인데 지금 광주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8개 의석이 걸려 있는데 이용섭 의원을 제외하고는 국민의당 후보들이 이제 우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곳, 그리고 국민의당이 세 곳에서 확실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 보이고 있는 곳은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의 이계호 후보가 있고요. 국민의당에서는 고흥보성, 장흥, 강진의 황주홍 후보, 그 목포의 박지원, 여수울의 주승용 후보 이렇게 우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나주, 화순, 순천 이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는 있지만 오차범위 이내여서 이것도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북에서도 10개 선거구가 있는데 이곳에서 4곳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확실한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군산의 김관영 후보, 익산을의 조배숙 후보, 정읍, 고창의 유성엽 후보, 그리고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의 임정엽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관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병, 정동영 전 의원이 나온 곳이죠. 예. 정동영 후보와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오차 범위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그 전 대표가 오늘이죠. 오늘과 내일 호남을 방문을 한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개인을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호남 민심의 귀를 기울이겠다. 그래서 위로, 사과, 경청 목적으로 오늘 오전에는 광주에서 이제 머무르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전북으로 넘어가서 정읍과 익산의 선거 사무실을 방문해서 캠프 관계자를 격려하고 또 전주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호남 유세 투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뜨겁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네. 김종인 대표와 또 판단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 나타나면 여전히 이게 문재인당, 친노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반대쪽에서는 호남에서는 김종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예, 뭐 뜨겁다는 표현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든다는 점에서 아마 큰 화제와 주목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관측을 하는데 말이죠. 아니 무슨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인기가 없더라도 전두 아닙니까? 못 갈 건 또 뭐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 간다면은 뭐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자, 간다면은 그 뭔가 좀 확실하게 대권 주자로서의 그 가능성 또 확장성 이런 것들을 과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그 행보 또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목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뭐 국민의당 지지율이 왜 이렇게 올랐는가 뭐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가 뭐 단일화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독자 노선을 확실하게 한다는 점 이것이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 것은 아닌지 전 이렇게 또 보거든요. 그런 측면이 상당히 크죠. 지금까지 계속 하려다 말고 철수하고 뭐 이런 이제 조롱을 이제 받았는데 예. 어쨌든 그 뜻을 강하게 보이니까 그럼 아직 이제는 좀 표를 줘도 되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안철수 의원도 대선 주자인 건 맞으니까요. 일정한 팬덤을 갖고 있는 그런 지지자들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그게 지지율로 나타난다고 봐야겠죠. 예. 자, 뜨거운 호남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 예.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혜원 경위님, 듣고 있습니까? 이재황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일단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를 주문하. 남자들은 꼭 남자는 이지영 형사님,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 열쇠는 새싹당 공차였어.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제주도 귤밭 한가운데 별장을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빌라 데미에. 방문 열면 보이는 한라산, 7분 거리의 협재 해수욕장, 마당 앞 바비큐 파티까지 반려동물도 행복합니다. 제주 한경면 저지 11길에 위치한 빌라 데미에. 가장 제주다운 제주의 집 빌라 데미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빌라 데미에 또는 010-7536-6465, 010-7536-6465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한 새누리당의 경제 공약 오늘 분석해 주신다고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방송일 기준으로 그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만 얼핏 보고 또 대충 헛소리 했구나 뭐 이렇게 좀 짜증내고 지나갔는데 예.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엊그저께 왔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다가 네. 저희 정치부에서 이 공약의 원본, 그러니까 보도자료 원본을 보내온 거를 제가 어제 봤습니다. 보고 예. 제가 너무너무 뚜껑이 열려가지고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녹음하기 조금 전까지 이제 기사를 막 하나 송고를 했는데요. 예. 하이핑을 막 분노 게이지가 거의 꽉 찬 상태에서 다다다다 치니까 예. 예. 옆에 기자들이 선배 왜 이렇게 세게 치시냐고. 예. 그럴 정도로 제가 지금 이 뚜껑이 확 열려 있는 상태에서 방송을 하는 거여서 조금 이제 말이 좀 거칠게 나가더라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제목이 튼튼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자영업 지원 보호 대책 추진,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은 좋네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제 지금까지 7대 경제정책 공약을 예고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4개가 이미 발표가 됐죠. 뭐 줄줄이 다 헛소리였는데 이제 그중 최고 앞권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최저임금 9,000원이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5번째인데 그 뭐 여담이지만 진중권 동양대 교수님께서 그 최저임금 9,000원을 보시고 예. 트위터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9,000원 공약은 오보, 그런 효과를 내겠다는 것. 그 바로 밑에 오렌지 주스는 오보, 오렌지 맛 내겠다는 것 이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네. 하여간 뭐 그게 이제 이 앞서 발표됐던 4개 공약 중에 저는 그 헛소리의 끝판왕일 줄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 5개 발표된 공약 중에 최고 앞권은 이겁니다. 이거 소상공인 정책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공약의 핵심은 줄줄이 헛소리인데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약의 핵심은 자영업자들에게 주로 중금리, 그러니까 저금리나 고금리가 아닌 가운데 중자 중금리로 대출을 대거해주겠다. 이게 공약의 골자인데 예.
그 공약집 맨 끝에다가 진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적은 게 맞는지. 예. 어떤 거였냐면 과밀업종 분야 숙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국, 동남아 국가 등 해외 진출 지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대통령은 청년들 보고 니가 가라 사우디아라비아 하는데 예, 여당은 지금 우리 중소상공인들한테 니가 가라 동남아시아 지금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 이것들이 진짜 제정신인가 싶었거든요. 예. 예, 착해 조금 물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누리당 보도자료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영세상인들의 처지가 얼마나 공공한지요.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27.4%인데 OECD 31개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가 딱 보면 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리스, 터키, 멕시코. 예. 이 세 나라 빼고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자영업의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약집에 따르면 우리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한 후에 5년이 지나서도 생존해 있을 확률이 고작 29%라는 겁니다. 예. 이 얘기는 사업 시작하면 10곳 중 7곳이 망했거나 휴업했거나 뭐 이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이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요. 첫째는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 둘째 주변 동종 업체 및 대형 업체의 출현, 셋째 이 셋째가 좀 상당히 듣기 불편합니다. 그런데 준비 없는 창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하거든요. 예. 우선 세 번째 이유는 매우 듣기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 영세상인들이 준비성이 부족해서 서둘러 창업을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게을러서 대충 창업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 게을러서 대충 창업할 수도 있나요? 대충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서둘러 창업을 한 건데 예. 여기에다 대고 지금 새누리당은 상인들에게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 이러면서 창업에 필요한 교육 지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예, 그 창업 교육 뭐 좋은데요. 그 교육 받는 동안 돈벌이 못하는 우리 영세상인들 먹고 살만한 사회보장망이 우리나라가 갖춰져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뭐 교육 지원한다니 그건 나쁜 일이 아닌데 지금 이제 이 지원 공약의 핵심 내용이 중금리로 대출을 확대를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0곳 중 7곳이 지들 말대로 5년 안에 망하는 판인데 자 대출을 더 해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더 많은 빚을 떠안고 장렬하게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자기들이 밝혔으면 그 원인에 맞게 대책을 내놓는 게 상식이죠. 아까 준비 없는 창업을 빼고 나면 자기들이 지적했던 원인이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 주변 동종업체 및 대형업체의 출현. 이게 환화한 표현인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국민소득이 지금 지독하게 낮아서 내수가 얼어붙었다는 이야기이고요. 예. 또 재벌 대기업이 지금 골목상권을 짓밟아서 영세상인들이 지금 살 길이 막막해졌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그렇게 적어놨으면 여기에 맞게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수 부진이 지금 영세상인들의 문제라면 제가 새누리당이 무슨 복지정책 확대 이런 것까지 기대하지도 않는데요. 최소한 자기들이 공약을 했다가 이틀 만에 발을 뺐지만 최저임금부터라도 높여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대책이 돼야 되는데 금리 중금리로 대출을 더 해줄 테니 빚을 더 많이 떠안고 사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예. 대형업체의 출현으로 상인들의 삶이 곤궁하다. 그러면 대형업체를 규제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산업발전법 이런 거 집어치우고요. 예. 재벌들 골목상권 침해부터 규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약을 강봉균 위원장이 버젓이 발표하는 동안에도 정부는 지금 법인 미용실을 허가하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용실까지 재벌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참 진짜 예, 좀 적당히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물러나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동남아시아하고 중국을 들먹이는지 저는 이 사고방식 발상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밀업종 분야 숙련 소상공인을 중국 동남아 국가로 해외 진출하는 데 지원하겠다. 이 과밀업종이라는 게요. 이게 딱 봐도 직감적으로 뭘 뜻하는지 우리 금방 알지 않습니까? 이게 식당이거든요. 식당. 그러니까 한국에서 식당하기 힘들면 동남아시아나 중국 가서 식당하라는 게 지금 이 새누리당의 공약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진심으로 한 5, 6년 전쯤에 이민을 생각을 하면서 이 해외에서 식당하는 일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서 제가 좀 알거든요. 이쪽 얘기를요. 이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 새누리당이야.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워낙 일상화된 애들이라서 동남아시아 가면 다 살기 만만한 나라로 보일지 모르지만요. 예.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실상이고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영세상인 보호 공약으로 공당이 제1당이 동남아시아하고 중국에 진출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국장한테 쭈루루 뛰어가서 야, 사우디아라비아는 박근혜 보고 가라고 그러고 야, 동남아시아는 강봉균 보고 가라고 그래 하고 막 제가 일일이 화를 냈는데 네. 아, 참 정말 처참합니다. 이 공약집 중에 보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귀농과 연계된 자영업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예, 근데 그 이유가요. 예. 네. 농어촌은 자영업의 주 대상인 음식, 판매, 숙박업을 도시 지역의 과밀 경쟁에서 벗어나 체험과 함께 융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예. 아, 지금 쌀값이 20년 수준으로 떨어뜨린 게 새누리당인데요. 예, 영세 상인들 보고는 농촌 가서 장사를 하랍니다. 예. 예. 그게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예. 농촌을 얼마나 말아먹고 나서 도시에서 해결 안 되는 사람들 농촌으로 가서 거기서 가서 장사하라는 건데 아, 참 진짜 너무너무 예, 제가 뚜껑이 많이 열립니다. 이 공약을 보다가. 제가 사실은요, 이 선거 때 당의 경제 공약이라는 것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종합지에 있었을 때는 예. 경제 공약을 보는 경제부에 있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로 금융팀이었고 또 제가 이제 다 나오고 혼자서 전업작가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실업자였을 때요. 실업자였을 때는 예. 제가 정치 쪽을 워낙 쳐다보기가 싫어서 안 예. 쳐다보고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언론사에 취업을 해서 예. 어쩔 수 없이 경제 공약들을 받아보고 원본을 보고 이게 이제 제 인생에 처음 있었던 일이었는데 예. 아, 진짜 이게 아무리 나라가 엉망이어도 제가 제1당이라는 당의 수준이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걸 지금 7대 경제 공약, 동남아시아나 중국 가세요, 블루오션인 농촌 가세요, 금리 중금리로 돈 빌려드릴게요. 아, 이건 공약이 아니고 진짜 버라이어티한 헛소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게 새누리당이 공약만 하고 안 지켜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진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따의 공약이 진짜 잘 지켜질까봐 정말 겁이 나고요. 예. 참 총선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하여튼 참 정말로 많은 분노가 일었던 그 새누리당의 경제 공약이었습니다. 에이가, 참 이게 바로 다수당이면서 또 집권당이란 점이 네. 이게 참 또 우리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지난해 혼인율 이게 역대 최저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혼인 이혼 통계라는 제목의 통계였는데요. 이게 얼핏 들으시면 조금 오해를 하시기가 쉬운데 혼인 건수가 최저였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인 건수는 당연히 거의 역대 최저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서 혼인을 안 하더란 게 아니고 혼인율이라는 건 1000명당 혼인을 한 비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굉장히 안 하고 있다는 통계인 겁니다. 예. 이 수치가 1000명당 비율이 역대 최악으로 추락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통계청 분석이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결혼 주 연령층인 20대와 30대의 실업률이 개선되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젊은 층이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결국은 결혼까지도 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통계인 거죠. 네. 결혼 연령도 이제 점점 늦어진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는 32.6세, 여자는 30세. 그러니까 전년보다 각각 0.2세 상승했고요. 10년 전에 비하면은 남자는 1.7세, 여자는 2.2세가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본 보도자료에서요, 자유경제원이 낸 거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헬조선, 이런 단어가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악의적인 의사가 있는 단어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자, 뭐 자유경제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헬조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예. 헬조선입니다. 예, 우리가 가난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결혼도 안 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이걸 헬조선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작년에 마음이 참 아팠던 건데, 어느 대학 축제 때 붙은 대자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자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욕설이 들어갑니다. 이 대자보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 아프니까 청춘, 씨발, 아프면 환자지, 이 개새끼야. 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 쌌냐? 이게 대자보였습니다. 아유, 기분 좋네요. 예. 아프니까 청춘, 예, 시발인 거죠. 이 친구들이 보기엔 아프면 환자지. 예, 우리는 환자다. 그런데 무슨, 예,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그 결혼 통계를 보고, 자유경제원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비례대표 5번으로도 가시고 그래서 한국이 헬조선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선호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곳이 헬조선인지 아닌지를 저희 청취자분들께 그 판단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수치를 몇 개 줄줄이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유경제원 계신 분이 이 방송을 들을 리는 없겠지만 제가 불러드리는 수치를 다 듣고도 아직도 한국이 헬조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분들이야말로 이제 동남아나 사우디로 가셔야 되는 거죠. 예. 자, 우선 잘 알고 있는 청년 실업률입니다. 2월 기준 12.5%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청취자분들이 조금 착각하면 안 되시는 게요. 12.5%라는 수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12.5%라는 게 그러니까 100명 중에 12.5명이 실업자라는 얘기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이 수치가 우선 한국은 표본을 사용을 할 때요. 청년 실업률을 잡을 때 15세에서 29세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실업률 통계에 들어가는 대상이 15에서 29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유럽은 15에서 24세까지입니다. 미국은 16에서 24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4세에서 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걸 29세까지 늘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번 통계청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언론에서. 아니 왜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벗어나게 통계를 잡냐. 왜냐하면 아무래도 20대 후반이 되면 취업이 20대 초반보다는 조금 쉽거든요. 아무래도 수치가 조금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조금 나은 수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예. 이렇게 널찍하게 잡으면은요. 그런데 통계청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이 늦은 편이어서 이렇게 15에서 29세까지 널찍하게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군대는 20개월이고요. 예. 그리고 남자들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를 양보를 해도 한 1년 정도를 더 늘리는 건 제가 이해가 돼도 이렇게 5년씩 널찍하게 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 통계를 왜곡하기 위한 그 시도인 거고요. 둘째로 이 실업률을 잡을 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듣기가 어려우신 용어일 수도 있지만 수치를 내는 게 경제활동 인구라는 걸 분모로 놓고 실업자를 분자로 놓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에 함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자를 잡을 때 일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조사기간 동안 일주일이죠. 이 조사기간 일주일 동안 돈을 벌 목적으로 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주일 동안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실업자가 아니라 취업자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예. 일주일에 1시간 일한 사람을 정상적인 취업자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또 그리고 이 분모에 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이 여기에는 휴직자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생들 구직을 아예 포기해버린 구직 단념자들 이 사람들은 일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역시 실업자 통계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실 다 실업자로 봐야 되거든요. 휴직자나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이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아예 일을 포기를 한 사람들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집어넣으면 통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작년에 그 서울시 산하의 서울노동권익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 거주 청년들 역시 이제 15세에서 29세 대상이죠. 여기 이 통계에 실질 실업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휴직자, 취업 준비자, 구직 단념자 이걸 다 포함을 해서 실질적인 실업률이 얼마였느냐 이걸 통계를 잡은 겁니다. 이게 31.8%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들은 3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권익센터가 이 자료를 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한 주에 18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한 사람은 실업자로 보고 싶다. 이거는 정상적인 취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통계를 잡지 못했던 게 왜냐하면 18시간 미만으로 일한 사람의 수치가 아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노동권익센터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31.8%라는 실질 실업률에서 일주일에 18시간도 일을 못하는 다실장 실업 상태인 사람들을 포함을 하면 수치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40%, 50% 육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기에 18시간 이상 일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안정적인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아르바이트생들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면은요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제대로 취업한 사람들 절반이 안 될 겁니다. 무시무시한 수치인 거죠. 자, 또 다른 헬조선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를 한 수치입니다. 예. 20세에서 39세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인식과 개선 과제라는 그럴싸한 제목의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흥미로운 대목이 뭐였냐면요. 설문에 응답한 우리 청년들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25.3%가 창업을 고려해봤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6.4%는 적극 고려해봤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청년들 창업이 이 설문에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분기 통계인데요. 30세 미만 청년 창업주의 신설법인 숫자가 1123개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30세 미만 창업주의 신설법인 증가율은 2014년 3분기 13.5%, 4분기 19%였는데 2015년 1분기 21.9%, 20%를 뚫어버렸습니다. 예. 이게 정부가 하도 창조경제 하니까 이제 우리들 청년들이 창조적으로 창업에 나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청년 창업 희망 분야의 대부분이 기술형 기업이 아닙니다. 일반 서비스업에 대부분 치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창업하겠다고 하는데 희망한 분야의 1위가 외식, 소매, 일반 서비스업이었습니다. 48.7%. 예. 그리고 통신, 문화, 콘텐츠 등 지식 서비스 산업은 32.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이 정부 표현대로 하면 창조적으로 식당 지금 차리겠다 나서는 건데요. 이건 창조경제 덕분이 아니고 청년 실업 탓인 겁니다. 이 OECD 통계인데요. 2014년 기업가정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요. 생계형 창업 비중이 63%였습니다. 조사 대상 29개 나라 중에 제일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창업은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거고 청년 창업이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삶이 일자리가 지독하게도 없는 헬조선의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빚을 내서 장사를 했더니 망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파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2015년 29세 이하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가 8,023명입니다. 2014년에 비해서 무려 20.3%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숫자도 2013년에 비해서 9.4%나 급증을 했습니다. 예. 매년 10에서 20%씩 우리 청년 파산자들 숫자가 뭉텅뭉텅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걸 발족시킨 다음에요. 실질적으로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요. 그러니까 파산에 가까운 신청을 한 숫자가 전 연령층에서 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행복기금의 역할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연령층에서 다 감소하고 있는데 유난히 우리 청년들 워크아웃만 10%, 20%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경제적 여건이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로 유난히 헬조선인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 통계는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게 해서 파산까지 하고 나면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일이요. 청년 자살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2년에요. 60개 주요 나라의 자살 사망률을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청년 자살 사망률이 60개 국가 중에 9위입니다. 9위.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에 비슷한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이 수치를 보면 수치가 더
압도적입니다. 이게 10만 명당 자살을 몇 명 하느냐로 내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우리 청년 사망률을 10만 명당 18.2명, 60개 국가 중 9위 이렇게 발표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한 수치를 보면 20대 청년 자살 사망률이 10만 명당 24.3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보다 월등히 높죠. 그리고 이게 원래는 우리가 늘 10명대였습니다. 늘 10명대였는데 2009년부터 25명대로 치솟아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됐던 2009년부터 우리 청년들이 압도적인 수치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있는 거죠. 또 통계청 수치에 따르면 20대 청년들의 사망 원인 중 1위가 42.6%인데 이것도 자살입니다. 제가 이제 암울한 그 헬조선의 수치를 쭉 불러드렸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청년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고, 이 큰 짐을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저희가 지게 했고, 이게 참 큰 죄를 저희들이 지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이 사회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지만 참 죄송스럽지만 이 사회를 바꾸는 동력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청년분들에게부터 찾을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송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조선을 바꾸는 힘을 저희 청년들께서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참 조금 더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라는 인식을 갖는다면은 사실 정치가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겠죠. 네, 그렇죠.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 내 불행의 원천이 정치에 있음을 자각하는 청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헬조선이란 말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창조경제를 재창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선거 국면에서 사과를 하려면 창의적으로 기발하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과해야 할 텐데 그저 관성대로 습관대로 매뉴얼대로만 행동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2004년에도 써먹고 2012년에도 써먹고 2014년에도 써먹은 그 무릎 꿇는 사죄를 2016년에도 리바이벌하고 있는데 우리의 최고 존엄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통상 한번 했던 사과는 반복해서는 안 되며 하더라도 진화된 것으로 해야 하는데 틀에 박힌 무릎 꿇기, 틀에 박힌 팻말 들고 도와달라 읍소하기, 틀에 박힌 단식하기, 삭발하기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은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이 분명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즉각 2인이 1조를 꾸며서 시민들 본 앞에서 상대의 뺨을 때리는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뺨을 때리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쓰러져 실려나가는 퍼포먼스를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태고 출마자들은 지하철에 탑승해서 칸칸마다 다니며 우리 누나는 조실 부모하시고 어린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문어 대가리한테 6억을 받으셨지만 이제 다시 거지가 되게 생겼습니다. 형님 누님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며 표를 구걸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보는 앞에서 불퇴일전의 자세, 백두산 호랑이의 용렬한 패기로서 권력 의지를 보여 총선 분위기 반전에 온 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의 날씨. 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8도, 광주 23도, 대구는 24도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5 내지 6도 정도 높겠는데요. 이렇게 당분간 맑고 따스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20도를 웃돌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봄이 왔군요. 자,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고재열 시사인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광주 방문 최악의 시나리오는 문재인 팬들이 결집해서 문재인에게 죄가 없다며 문재인을 연호하는 장면이 아닐까.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문재인을 진짜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문재인 짠하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정이 많은 호남이 다시 문재인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분히 감성적이어야 한다. 새누리당 정치인들처럼 빤한 쇼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문재인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니 문재인의 방식으로 풀어가겠지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간 브리핑은요, 오전 뉴스까지 다 포함해서 오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